과달카날은 아무래도 열대 지역에 있다 보니 생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정비를 맡은 해군 공병대와 비행장 관련 다른 임무를 맡은 해병들은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 배수를 확실히 하는 게 힘들다 보니 자주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는 텐트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축축해진 침대에서 온갖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열대기후에서 이질 등 질병도 심해서 병사들의 고통은 매우 심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핸더슨 비행장을 과달카날 북쪽의 바다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활주로는 이 사진에서 전부 보이지 않지만 멀리 사보섬을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일본군이 짓고 간 건물을 미군이 활주로 관제센터 등으로 쓰던 파고다라는 이름의 이 건물도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이후 불도저로 철거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바로 이전에 물자와 병력을 실은 일본군 수송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송선 6척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수송부대는 전함들의 포격 후 과달카날로 다가왔는데요. 미군은 계속 이어지는 일본 항공대의 폭격에 대처하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은 계속 항공기와 항공유 공급을 받으면서 일본의 공습에 맞섰는데요. 후방으로 전출간 군수장교가 비상시에 대비해 밀림 속에 숨긴 약 7만 4천 리터의 항공유를 다른 장교가 그 존재를 겨우 기억해내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핸더슨 비행장과 캡터스 항공대는 이렇게 악전 고투를 거치면서 계속 일본군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캡터스 항공대의 총지휘를 맡은 사람은 로이 가이거 준장이었는데요. 일본 수송부대 공격을 위해 10월 15일 오전 10시 15분에 24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공격대를 보냅니다. 이 24대 항공기에는 PBY 카탈리나 비행정이 한 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가이거 소장의 전속 부관인 잭 크램 소령이 이 카탈리나로 어뢰 공격을 할 것을 자원합니다. 어뢰 공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크램 소령은 일본 수송대로 카탈리나를 몰고 가서 일본 수송선 사사코마루에 어뢰를 투하합니다. 사사코마루는 폭발 후 침몰합니다. 크램 소령이 떨어뜨린 어뢰인지 아니면 돈틀리스의 폭탄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이때 보여준 용기로 크램 소령은 해군 십자장, 즉 네이비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이후 부서진 항공기에서 부품과 연료를 뽑아 일본 항공대의 공격에 대처했던 캡터스 항공대의 절실했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에 대한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중전은 계속되었고, 일본군이 마지막 물자와 병력 양육을 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과 미군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과달카날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핸더슨 비행장에 대한 제2차 공격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큰 피해 없이 거의 대부분 양육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것은 바로 저번에도 소개했듯이 밤중에 물자를 양육하는 일본군 수송함대를 미군 함대가 야간에 제대로 공격을 못한 탓이 컸습니다. 이것은 1942년 8월 초 사보섬 해전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미군은 10월 중순에 에스페란스 곶 해전에서 예상 밖으로 야간 전투에서 일본군 함대에 큰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페란스 곶 해전은 일본군이 핸더슨 비행장 공격을 위해 육군 병력과 물자를 거의 다 양육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리더십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윌리엄 홀지 주니어 제독은 1882년생인데 자신의 먼 조상 중 한 명이 해군 장교였고, 이에 특별히 해군의 친밀감을 느껴 일찌감치 해군에 입대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원래 계획보다 입학이 2년가량 늦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홀지는 버지니아 대학 의대에 먼저 가서 의사가 된 후 해군의 군의관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입학 1년 후 해군 사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고 바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홀지 제독은 1904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홀지 제독의 일본과의 관계는
해군 장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함대는 미국의 그레이트 화이트 플릿이란 건데 1907년 12월부터 1909년 2월까지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표방한 목적은 당시 여러 나라와 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 미 해군에서 평화를 뜻하는 흰색으로 함체를 도색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진에도 함체의 색깔이 좀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당시 그레이트 화이트 플릿이 방문한 나라들을 나타내는데 친선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었고 당시 미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보일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과 미 해군이 특히 신경을 쓴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2년 전인 1905년 스시마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크게 물리쳤고 바로 전 세계의 해군 강국으로 떠오른 직후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장래 일본과 태평양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 함대를 전 세계로 순방 보냄으로써 일본의 미 함대가 본토에서 먼 곳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또한 1907년에 미 서부에서 이민자들이 늘어나자 미국인들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미 함대는 일본을 방문해 이 사건과 관련 화해의 메시지를 일본에 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당시 젊은 해군 장교였던 윌리엄 홀지도 이 함대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미 함대는 1908년 10월 18일 요코하마항에 입항해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스시마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지휘한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 주최로 환영연을 개최했고 당시 윌리엄 홀지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이 환영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장교 홀지는 이때부터 일본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선전포고 없이 먼저 적군을 공격했고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홀지는 비겁하게 생각해서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버릇은 30여 년 뒤 진주만 기습에서도 반복됩니다. 또한 홀지는 일본에서 비록 미 함대를 성대히 환영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았고 미 함대와 장교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홀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계속 해군 장교로서 복무하게 됩니다. 홀지 제독은 1934년에는 항공모함 세로토가의 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상관인 어니스트 킹 제독이 함장 취임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네이벌 에이비에이션 옵저버, 즉 해군 항공 관측에 관한 코스를 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홀지 제독은 관측이 아니라 아예 12주짜리 조종사 과정을 수료해버렸고 52세의 나이로 미 해군 역사상 최고령으로 네이벌 에이비에이터 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 홀지 제독은 처참한 공습 현장을 시찰하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1942년 4월 둘리틀 공습을 포함한 여러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 말인 강하게 빠르게 자주 공격하라라는 말도 홀지 제독을 대표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홀지 제독은 미드웨이 해전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다른 제독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홀지 제독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지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진주만 기습 이후 거의 6개월간 미 항공모함 부대를 지휘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체력이 약화되었고 병까지 겹쳐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 악화로 홀지 제독은 몸무게가 9kg이나 줄어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1942년 10월 16일 정치인 출신의 당시 미국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느 미국 기자가 과달카날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희망하지만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없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당시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곰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곰리는 과달카날 작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봤고 따라서 남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력을 과달카날로 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이 있은 이후에도 곰리 제독은 과달카날에 대한 지원만 요청하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으려는 듯한 말투가 담긴 전문을 자기 상관인 니미츠에게 보냈습니다. 녹스 장관의 기자회견과 같은 날인 16일 이 메시지를 받은 니미츠 제독은 더 이상 곰리 제독을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곰리를 해임하고 새 남태평양 지역 사령관으로 홀지 제독을 임명합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미 자신이 과달카날을 방문할 때 직접 따라와서 수행하지 않은 곰리 제독에게 큰 의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남태평양 지역의 총사령부는 뉴칼레도니아의 누메아항에 있었는데요. 원래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드골 망명정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곳 정부가 곰리 제독에게 육지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안 내줘서 곰리 제독은 수송선 아르곤 선상에서 불편하게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홀지 제독이 취임하고 나서 육지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그곳 정부에 요청했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홀지 제독은 해병대 병력을 이끌고 뉴칼레도니아 식민정부 본부 건물과 구 일본 영사관 건물까지 징발해버렸습니다. 또한 홀지 제독은 누메아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검은색 넥타이 착용을 금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에서 육군과 해군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힘을 썼고 10월 20일에는 밴더그리프트 과달카날 해병 제1사단장과 육해군의 다른 간부들을 불러 과달카날 전투에 대해 장시간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황을 파악했습니다. 홀지 제독은 해군 장교와 병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홀지 제독이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 군 전체는 환영일색이었고 저남 워싱턴의 어느 포술 장교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과달카날 주둔 정보 장교였던 로저 켄트 소령은 홀지의 임명 소식을 들은 과달카날의 분위기가 조금 전에는 말라리아에 걸려 겨우겨우 개인호에서 기어나오던 병사들이 홀지 제독 소식을 듣고 바로 어린애들처럼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정도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의 어떤 해병은 홀지 제독이 전함 2척 플러스 항공모함 2척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명의 사령관이 지쳐있던 전체 군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과달카날을 포함한 남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항공대 병력을 총지휘하게 된 홀지 제독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